그 이번 시간에는 그 필수 성공 요인이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지만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는 그냥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목표를 만들고 문제점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꼭 해야 하는 일, 이게 무엇이냐, 그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다, 이런 설명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앞에 단계가 됐을 때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러한 과정 없이 우리가 우리 회사가 성공하려면 이걸 해야 돼. 그건 항상 말하지만 아이디어지, 아이디어,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그게 올바른 결정이다 이런 얘기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CSF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즉 목표가 이루어지면 사업이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몇 가지 필수적인 영역이 있다. 그걸 이제 존 라카트라는 사람이 CSF에 대해서 뭐 아주 집필을 잘 해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라카트라는 분이. 그 사람 책에 보면 필수적 성공 요인 접근법을 개발한 분인데, 그 사람이 CSF라는 얘기 썼고, 우리 제임스 마틴이 이 이론을 그러니까 빌려다가 자기의 그 정보학 방법론에 접목을 시켰죠. 그 다음에 제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사람도 이제 CSF에 대해서 몇 마디 하셨는데, 사업이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은 대개 3개 내지 6개다. 즉 다시 말해서 목표가 하나 있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 CSF라는 것은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하나의 문제점의 CSF는 3개 내지 6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문제점을 2개 이상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CSF라는 건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사업의 성공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는 정보 시스템은 별로 유용하지 못하다. 그거는 정보 시스템 뿐이지, 그 정보 시스템일 뿐이지, 그게 그 기업이나 조직에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보 시스템 안에 뭘 반영해야 된다? CSF가 반드시 반영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에 짓눌려서 부정적인 효과만 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포메이션만 나오는 거지,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확하게 CSF를 도출하자, 이런 얘기죠. 잘못된 CSF, 도출되지 않은 CSF는 결국에는 우리한테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CSF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렇죠. 성공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의 CSF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행 요소다. 계속 그 얘기를 써놓는 거예요. 이게 제임스 마틴이 쓴 책도 여러 사람들의 책에서 그 내용을 갖다 빌려다 쓰기 때문에 뭐 햇말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CSF를 정확하게 했을 때의 결과, CSF의 결과는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업무 활동을 파악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게 해주고, 필요한 정보 요구가 어느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 의사결정,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기획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MIS에서 DSS, Decision Support System, 즉 정보는 우리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는 그 결정까지도 그 컴퓨터한테 맡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익스퍼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졌고, 날레지 시스템들, 날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졌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갖고 최근에 와서 인공지능,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recommendable 시스템이잖아요. recommendable 시스템, 즉 추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너 옛날에
A, B, C라는 책을 샀으니까 이번엔 D라는 책을 사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레코멘더블 해주는 거거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의사결정을 올바르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정보 시스템은 의사결정도 도와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연구해오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집대성하고 기술이 밑받침되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옛날엔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계산해내고 데이터를 집계해내는 정보 시스템의 능력도 떨어졌고 그렇죠? 그러한 알고리즘들도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 AI라는 학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이라고 봅니다.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 어떤 알고리즘을 썼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지 컴퓨터가 좋은 걸 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AI의 그 요소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CSF의 효과, 즉 다시 말해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기업이 가장 중요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주고 결과에 적극적 그러니까 유용한 응용이 가능하도록 가지고 업무 활동 통제 과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정보 시스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고 필요 요구 사항을 감안한 정보 시스템 완전하게 이제 그 사용자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시스템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CSF의 특징은 뭐냐면 CSF는 특정 상황에 특정 시간에 국한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외부 환경이라는 거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환율이 1,000원일 때 만들어 놓은 CSF하고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만들어 놓은 1,000원일 때 만들어 놓은 CSF가 지금 1,300원 됐을 때 CSF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서 위협 요소가 바뀐 거죠. 그렇다면 문제점이 하나 더 발생했거나 아니면 변경이 됐겠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CSF는 어떻게 변경을 해서 쓰는 것이 좋은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CSF는 alive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화하면 반드시 CSF는 뭐다? 우리가 새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CSF는 지속적인 수정을 필요로 한다 그 뜻입니다. 여태까지 말한 CSF는 외부 요인이 바뀔 때 또는 경쟁 환경이 바뀔 때 변화를 필요로 한다. 최고 경영진의 초점을 맞춘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즉 CSF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가 되니까 그것들을 경영진들 즉 최고 탑 매니지먼트나 미들 매니지먼트 관리자들한테 계속 변경되는 것들이 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CSF는 대부분 내적 요인이지만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외적 요인도 있대요. 내부의 문제는 품질 개선이라든가 원가 절감, 인재 양성 뭐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외적 요인이라는 건 기업인의 수, 융자, 환율, 뭐 그러니까 거시 환경에서 나와줬던 우리 앞에 환경 분석에서 거시 환경 분석이 있었잖아요. 사회적 변화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A 정권이 들어오면 어떤 정책을 쓰는데 B 정권이 들어오면 그 정책 같은 것도 우리한테 외적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만들었던 수학 분석의 그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 수학 분석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 그 내용들이 다시 연결되어 오는 우리 목표 문제점이나 CSF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윤 잠재력 저번에 산업 매력도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이 진입장벽, 철수장벽 이런 거 설명하면서 SIS에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포터 이런 갖다 이 예를 들어가면서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CSF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대요. 뭐냐면 감시적 기능과 구축적 기능을 생각해야 돼요. 감시적 기능은 현황 파악, 직원들의 사기, 결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현재의 그 사람들의 상태, 스테터스를 파악하는 게 감시적 기능을 위한 CSF고 기업의 변화,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 나가 나중에 이제 비전 나타낼 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데 제품별 생산비 개선이라든가 독점 판매권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구축 이것을 시스템을 만들므로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한테 어드밴테이지로서하게 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CSF를 다 지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CSF는 이것을 해결하면 무엇이 좋아진다까지도 이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CSF는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로 관리된다. 즉 핵심 성과 지표. 여러분들 뭐 최근에 요새 최근은 아니네요. 벌써 KPI라는 게 용어가 나온 게 한 10년도 넘었는데 Key Performance Indicator, 즉 핵심 성과 지표.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메저링, 점수로 매겨가지고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직접 밸런스 스코어 카드처럼 이 평가관리처럼 진행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건 뭐 여러 IT에 있는 분들은 KPI가 뭔지는 아니까 그런 것들의 관리, KPI, CSF는 KPI로 관리돼야 된다. 반드시 CSF는 만들어 놓으면 성과 지표 관리하듯이 핵심 성과 지표 관리하듯이 체계적으로 기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다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CSF의 5가지 원천은 여기가 이제 우리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제조 산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드시 이 산업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이거 존 라커트의 말씀입니다. 존 라커트가 얘기했는데 환경적 요인과 일시적인 변화 요인이 있어요. 이것을 반영해서 해당 산업은 변경을 해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야지만 그래서 앞에서 산업 분석하고 환경 분석하고 한 거 아닙니까? 경쟁 전략 또는 업계 내에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내는 게 조직 관리자의 특정 업무별로다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도출해 나가는 요 5가지의 이 엘리멘트를 우리는 CSF의 5가지 원천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산업 매력도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이나 경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해놨던 것들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우리 시스템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과 애들이 자기네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경영학과에서 낼름 도입한 학과가 뭐예요?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MIS가 그거 아니에요. 경영과 정보 시스템을 연결해가지고 경영 마인드를 정보 시스템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럼 경영 마인드도 배우고 정보 시스템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MIS예요.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지금 그 뒤에 SIS 요새는 컴퓨터 안 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학부에 졸업하는 애들이 와서 그래요. 교수님 나 있잖아요. 대학원 가려는데 디파트먼트 학과를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가 알아서 가. 이거는 교수의 자세가 아니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말이다. 여태까지 전산학을 4년, 컴퓨터 사이언스를 4년을 배웠는데 네 점수를 보니까 거의 만점에 가깝게 공부를 했구나. 그러니까 4.0 만점에 3.5 이상이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니까 경영학과를 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나는 레코멘드 많이 합니다. 왜? 컴퓨터를 알고 경영을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업인 S사에서 만든 IT 관련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SD 이런 회사 있잖아요. 회사. 거기에 임원이 한 600명 된다고 해요. 그 600명 중에서 IT만을 전공해가지고 컴퓨터학과 나오고 컴퓨터로다 계속 석사 박사까지 온 애들은 부장까지는 가요. 기술 쪽에서. 그런데 임원 되기는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때 조사해 보니까 600명의 인원 중에서 20명이 안 돼요. 그 IT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냐? 거의 60% 이상은 매니지먼트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력을 쌓을 때 계속 IT로만 갈 것이냐, 거기에 중간에 경영을 껴서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IT 쪽에서 나중에 이 4.0 만점에 그 학점을 따왔는데 2.0밖에 안 되는 애가 내가 경영할게요. 걔는 컴퓨터도 모르고 나중에는 경영도 모르는 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너는 그래도 석사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점이 뭐 별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만드는 결정 내는 이 근거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만 아는 사람보다는 뭐라는 거야? 더하기 알파, 다른 것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의 이 산업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전 세상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이 어널리스트 사이언스, 이런 분들이 아주 좋은 직업이 될 거예요. 사이언티스트가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이런 분들이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트너 그룹에서 앞으로 미래 직종 중에서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건 전 산업을 했다라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했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석 능력을 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요. 물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그 데이터를 쌓는 기술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최고의 사람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분석의 세상이에요. 알고리즘의 세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공부를 한다면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라고 생각되냐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거든요. 제가 컴퓨터학과 교수를 하면서, 컴퓨터 쪽에 강의를 하면서, 교수를 하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컴퓨터학과 애들한테 제일 위협이 되는 학과가 누구냐라고 하면 수학과라고 봤어요. 저는 첫 번째가 수학과예요. 걔네들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배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선 연결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프로그램 한두 개 짜는 건 우리보다 떨어질지 모르지만, 걔네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내고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데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학과 나온 애들이 석사, 박사 과정에 올 때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오는 걸 제일 겁을 내요. 겁내는 건 아니지. 산업에서 좋은 거니까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커온 애들이 제일 겁내야 되는 영역 애들이 걔네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할 때 보면 모든 운동의 기초 운동이 뭔지 아세요? 달리기예요.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나머지 기술을 보탬으로써 최고의 그 영역입니다. 우리 손흥민 같은 경우에 제일 잘하는 게 오른발 왼발 쓴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걔가 달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따라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모든 운동을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해왔고 강의해왔고 했었을 때에 앞으로의 데이터 세상에서, 데이터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데이터 세상이니까 이제 날개를 필 수 있는 사람들은 수학을 진짜로 뭐 그냥 수학 나는 수학 선생이나 돼야지 하고 했던 그런 공부가 아니고, 수학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공부한 이런 친구들이 잘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CSF의 위상 및 계층입니다. CSF에서는 저번에 말했죠. 미션, 스트레이트지, 오브젝트, 골.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문제점이 나온 걸 해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CSF예요. 그 다음에 이 CSF가 나오면 얘네들을 활용해가지고 뭘 나오는 거야? 기능 구조도 만들고 데이터 구조도 만들고 응용 시스템 구조, 즉 프로그램까지도 연결해 나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CSF다. 즉 CSF의 위상은 여기쯤 해당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CSF라는 건 저번에 목표도 그랬잖아요. 목표, 골도 보면 회사의 목표하고 부서의 목표하고 개인의 목표가 똑같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때 예를 들은 게 이걸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목표 하나가 글로벌 회사로의 지향이에요. 지향 가자. 그런데 글로벌 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뭐라는 거야? 우리가 인적 자원을 조금 더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 저거 뭐예요? 영어도 잘하고 중국 통도 그쪽 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력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출 부서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이어할 것이고 키워나갈 것이고 그럼 이 밑에 있는 직원은 뭐라는 거예요? 아 나는 미국은 멀어서 싫으니까 중국에 가까우니까 중국 통일이 돼야 되니까 중국말을 공부해야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목표의 하이라키 탑다운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예요. CSF도 산업의 CSF가 있고 기업의 CSF가 있고 조직, 관리자, 개인별 CSF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다 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개인별 CSF가 묶여서 관리자 CSF가 되고 조직의 CSF가 되고 기업의 CSF가 되니까 그리고 이 산업의 CSF를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CSF는 그 산업이 가는 지향하는 방향을 보고 나면 CSF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전략적 기획 도구로서의 CSF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CSF가 여기 있잖아. 그렇지? 보세요. 조직, 목표. 이거 배웠죠, 우리? 그 다음에 목표, 문제점 했죠. 그 다음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CSF잖아요. 그럼 다시 볼게요. CSF를 알면 어느 문제점을 했는데 그건 어느 목표를 해결하는 건데 그건 어느 조직과 관련됐다. 연결해서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역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 프로세스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ISP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CSF의 위치가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 기획 도구로다. CSF의 세 가지 목록은 필수적 정보, 가정적 정보, 필수적 의사결정. 다시 말해서 이러이러한 거는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CSF를 고려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만약에 달러가 2,000원이 된다면, 만약에 금값이 지금의 반이 된다면, 뭐 이런 만약에 내가 있는 산업에서의 만약에를 집어넣자는 얘기죠. 그것을 많은 디스커스를 통해서 그것이 올바르게 반영됐을 때에는 위협, 리스크에 대한 이 내용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CSF는 현재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것도 못하는데 그 가정을 어떻게 그럼 안 해도 돼.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되니까. 하지만 좋은 CSF라는 것은 환경 분석했잖아요. 거시 분석했고, 그렇죠? 거시 미시 말고 거시 분석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산업 매력도 분석했고, 경쟁자 분석했고, 이 많은 분석해 왔는데 이 많은 것들을 그냥 한번 CSF 만들고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됐던 이 내용들이 만약에 무엇이 바뀐다면 환경이 인구가 늘어난다면 우리 회사에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우리 경쟁자한테는 플러스가 된다면 거기서 뭐가 나는 거야? 트리트먼트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나온다. 즉 좋은 ISP 컨설턴트는 뭘 해야 된다? 필수적 가정, 만약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ISP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SF는 그럼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모여가지고선 야 우리 이거 CSF 만들자 그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팀을 만들어야 돼요.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야 돼요. TFT가 나와야 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TFT는 그 조직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야 너 할 일 없으니까 타스크포스 팀이랑 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뭐 이제 그런 회사는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런 회사를 몇 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만들어지고 연구 준비하고 예비 워크숍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면담 계획을 세워요. 뭐를 갖고 면담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목표, 조직, 목표, 문제점 뭐 이런 분석했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갖고 면담 계획을 세우고 언제쯤 면담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각 담당자들한테 면담자들한테 필요한 CSF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A라는 부서에 만났을 때와 B라는 부서를 만났을 때가 다를 것 같죠? 우리 회사는요 자금력이 너무 떨어져요. A, B 똑같은 회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 한 60명에 대해서 니네가 이 목표 문제점을 해결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6개 정도, 6개, 7개 정도 잡고
문제점 정도를 거기에 3개씩 잡아가지고선 한 20개 정도를 잡았다라고 잡았을 때에 거기에 CSF를 써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정제를 안 하고선 다 받아버리면 한 900개까지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용어들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정제를 하잖아요. 정제를 하게 되면 보통 거기에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900개 정도 나오면 90개 정도, 7, 80개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나서 CSF가 나오면 결정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럼 이 많은 CSF가 정리가 됐는데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냐? 우선순위, 그 다음에 척도, 매트릭 만드는 거죠. CSF를 만들었는데 CSF니까 다 중요하다. 맞아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 시간, 비용, 그 다음에 모든 걸 고려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됐고 척도, 매트릭을 만들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는 웨이트가 5점짜리다. 얘는 3점짜리다. 얘도 우선순위고 먼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척도는 1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걸 도출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결과를 조정을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만들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CSF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파악된 내용을 최고 경영자 중심의 워크숍을 해요. 그리고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적게 어떤 업무 하나나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적용을 해서 해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구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프로토타이핑이 끝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전략 기획을 확립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는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했던 면담 기획세였던 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네들은 우리를 뭘 도와줘야 됩니다. 이 회의를 지속적으로 피드백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CSF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예제를 들은 겁니다. 뒤에도 예제가 나오지만 먼저 예제를 하나 볼게요. 우리 회사의 격리이사, 공장장, 생산이사, 판매이사, 관리이사, 정보실장, 기획이사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SF를 다 조사해 봤더니 자금 회전이 안 된다, 품질 개선해야 된다, 시정 개척해야 된다, 고객 만족해야 된다, 기술 투자해야 된다, 인재 양성해야 된다, 뭐 많겠지. 예를 드는 거니까, 교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격리이사한테 당신은 우리 회사가 이만큼의 CSF가 나오는데 3개만 고르세요. 그래. 어떤 사람은 3개 고르고 어떤 사람은 10개 고르면 안 되는 거야. 3개만 고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니까 격리이사니까 당연히 자금 회전이 제일 중요하다.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 투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이사 볼게요. 생산이사는 품질 개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술 투자를 해야 된다. 시장 개척을 해야 된다. 우리 정보실장은 뭐예요? 기술 투자를 해야 된다.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걸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명에 대해서 그렇지 이거를 이사급이 아니라 이제 부장급으로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매겨보게 되면 웨이트를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서는 8점이 나왔어요. 10점, 7점, 9점, 3점, 2점이에요. 그러면 이 조직에서 CSF에서 우선이 돼야 될 거는 품질 개선이구나를 우리가 이렇게 도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출할 때 다른 사람이 선택한 건 알려주면 안 돼요. 격리이사 할 때 공장장 거 보여주면 안 되고 정보실장 거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자기 조직과 회사 관점에서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저 6가지에 대해서 6, 5, 4, 3, 2, 1을 다 매기라 그래요. 우리가 저거 계산하기가 어려운 건 없잖아요. 저까지 거 엑셀에 돌려도 되는 건데 저게 어려울 건 없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CSF가 6개 나왔는데 3개만 고르려면 뭘 고를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이 6개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매겨주실래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다르게. 왜? 2점짜리를 다 받은 애들이 1점짜리, 3점짜리를 섞어 받은 애를 이길 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6개가 우리 CSF로 나왔는데요.
다 우선순위를 매겨주세요. 이게 지금 우선순위예요. 프라이어리티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클러스터링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요게 앞으로 오고 9자리가 앞으로 오고 8자리가 요 가운데 끼고 7자리가 밀려가고 5, 3이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벌써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산출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클러스터링 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나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미팅 준비를 하죠. 그때 다른 분들한테 다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먼저 경영자를 만나죠. 사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우선순위까지 이렇게 결정했는데 우리 조직의 이사님들은요. 품질 개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최고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최고 우선시 이 품질 개선이 우선시 돼야 되는 이 목표라 하려면 CSF라 하면 품질 개선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 R&D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뭐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외 연수를 갔다 와야 된다. 뭐 어쨌든 간에 뭐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해야 될 이 행위 액티비티들 플러스 이것들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 뒤에 문제가 우리는 ISP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장님이 이걸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죠. 이런 내 생각에는 말이야. 고객 만족이 제1번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사람들은 끝에서 두 번째로 체크를 해놨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들어줘요. 사장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고객 만족이 되면은 뭐예요? 사실 잘 따져보세요. 고객 만족이 되면 자금 회전도 잘 될 수 있어요. 물건이 잘 팔리니까. 그쵸? 이게. 그 사장님 의견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은 그 회사의 탑 매니지먼트, CFO, CEO, 뭐 CIO 이런 분들은 뭐냐면 전체 관점에서 이 퍼스펙트가 넓어요. 조망이 넓어진다고. 그런데 우리 이 이사님들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판매 관점에서 봐요. 정보 관점에서만 보고 격리 관점에서 보고 생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장님이 의견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모아요,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모아가지고 회의를 다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대답한 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하고 미팅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CSF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돼? 그게 CSF 조정회의예요. 그게 CSF 우선순위 조정회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CSF가 어느 문제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걸 먼저 해야지가 이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된다 이거지. 문제점 하나는 노란색을 처리한 다음에 파란색을 처리하고 초록색을 처리하고 초록색을 처리하는 과정에 파란색을 처리하고 파란색이 끝날 때 빨간색을 처리하면 이 목표 문제점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도출해서 다이어그래밍을 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CSF 분석 자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예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냥 뭐 업체에 제가 CSF를 도출했었을 때 이 예제를 그냥 쓴 겁니다. 그 회사의 문제점은 생산 품질 향상. 여기 클러스터링까지 다 시킨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산출물이에요. 그 회사에. 물론 몇 가지 바꿨어요. 바꿨고 남의 회사 자료 그대로 써먹으면 안 되니까 수출 TRM,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 이거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이라는 거 설명했었죠. IT에 설명할 때 내가 불완전한 창조보다는 완벽한 모방을 하자. 이게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물론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런 말은 없지만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이렇게 그때 그 회사 이 문제점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만나서 이 의견들을 냈던 분들을 다 만나고 CSF를 적었는데 진짜 수십 개 나왔었어요. 수십 개. 그냥 거의 100개까지 나와서 그때 줄여서 한 열 몇 개로 줄였는데 기술 및 연구 인력 확충 이런 것들이 대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답에 이 사람들한테 문제점과 CSF에 대해서 웨이트를 매겼어요. 5, 4, 3, 2, 1을 점수를 매겼어요. 점수를 매겼더니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지금 클러스터링 된 거니까 여기다 이제 막
막 써가지고 점수를 매겼는데 나중에 클러스터링 해보니까 이 조직의 CSF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 및 연구 인력 확충이 제일 중요한 CSF가 되더라. 이거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점에서부터 CSF를 확장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CSF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번에 이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이 예제들인데 우리 학생들한테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정보 부재, 전문 지식 전문적 지식 부족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그때 학생들이 이 지난 시간에 목표로 문제점으로 적어냈잖아요.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된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썼었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얘네들한테 그때 60명이었었는데 그때 대답한 애가 60명에 대해서 실제로 모든 애들한테 3개 이상씩 써내라 했어요. 3개에서 써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3개씩 써내잖아요. 한 명이 60명이 180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180개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분석을 해요. 이렇게 진짜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CS 어떤 사람은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워크그룹 워크샵 그룹을 워크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워크그룹 만드는 거하고 사실은 커뮤니티 활동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합하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회의를 해요. 해서 그때 우리가 좋다 니네가 써놓은 것들을 아예 한 명 대답하고 이런 것들은 지워버리고 20개의 CSF만 만들자 그래서 이게 만든 거예요. 20개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과연 이 CSF는 어떤 문제점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냥 1점 있다 없다만 1점이다 아니다 1점이다 아니다만 한 거예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전체를 다 돌려서 5점 척도로 하고 점수 내는 거 이런 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다 문제점하고 CSF를 다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66개 나왔네. 66점이 나왔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보면 5가 있고 4가 있고 있어요. 이것도 또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겠네. 6자네요. 6자. 그러니까 우리가 CSF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멘토링이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의외의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멘토링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정보 부재도 해결해 주고 전문 지식과 관련된 것도 해결해 주고 부족한 학습 기간에 대한 것도 해소해 줄 수가 있고 비전공자들이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대학원생들이기 때문에 다 전산했던 컴퓨터 했던 애들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물리학과 했던 애들도 오고 관광 경영학과 다니는 애들도 오고 여러 가지 옵니다. 여러 가지 애들이 인맥 부족도 해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해결하니까 멘토링은 6개의 문제점과 관련된 뭐라는 거예요? CSF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이거 보기는 여러분들도 보기에 이거 나쁘잖아. 이거 차에 다니기 이거 어떻게 놓으면 된다 그랬어. 클러스터링 해라 이거야. 이 점수가 높은 거 위로다 올리고 이거 위아래 바꾸고 이 점수가 높은 거 좌우 바꿔버리면 클러스터링해서 쫙 이런 스타일로 다 묶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게 CSF 정리로다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놨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원 CSF가 문제점이에요. 특성화된 문제점 CSF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보 검색 CSF 해야 되는 이게 두 팀을 해서 그래요. 두 팀을 해가지고 그런데 문제점은 똑같이 하고 CSF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정리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반드시 모든 자료는 클러스터링으로 끝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나왔던 CSF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서 아까 예제했잖아요. 멘토링 이런 것들이 그때 나왔던 자료들을 조금 더 크게 보여주는 이러한 자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거 실제 자료입니다. 실제 학생들하고 내가 진행했던 자료들이에요. 이건 이 앞에 것들도 실제 자료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원을 한 학기 강의하고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이제 몇 년도에 강의한 애들은 이렇게 대답했고 몇 년도에 강의한 애들은 이렇게 대답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한 5년 10년 모으면 대학원생들의 일반적인 결과를 또 뽑아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자료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했지만 학생들하고 해보니까 약 570여 개의 CSF가 이렇게 나와주더라는 겁니다. 이 570개는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같이 협의를 합니다. 내가 고르면 안 되고, 이걸 써낸 사람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이거 CSF를, 이거는 이거 같은 거니까 지우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선 24개의 CSF로 도출해가는 과정과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만들어진 CSF.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커뮤니티 참여라는 이 CSF가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는 뭐 1111에서 4개 5개 칸이 쳐 있지만 이 줄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면 잘못된 CSF예요. 저건 CSF가 아닌데 잡혔다는 얘기죠. 그쵸? 맞잖아요. CSF가 있는데 문제점과 연관이 안 돼 있다라면 그럼 CSF가 아니야. 그런데 문제점이 시간 부족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줄이 다 비어있다. 그럼 뭐라는 거야? CSF를 잘못 만든 거야. 왜?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도출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거야.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이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매트릭스 기법을 만들어 오는데 결국에는 이 줄이 비어있다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잘못된 CSF고 이 줄이 이 줄이 비어있다는 건 뭐야? CSF 도출부터 못했다는 얘기예요. 문제점이 아니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트릭스 기법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아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 다시 정리한 거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들을 해가지고선 나중에 클러스터링까지 해보니까 딱 보니까 역량 부족 이런 것들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클러스터링 됐네요. 현실적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CSF에서 1번으로 나왔다.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거네. 여기 보면 ITPM이라는 학과가 있고 제가 ITPM 그 다음에 여긴 소프트웨어 특성화라는 이 학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생들이 했던 자료들을 이거저거를 2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즉 ITPM의 학생들은 주로 30대에서 40대고 40대가 주로 많고 이분들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성화, 이게 왜 이런 걸 자꾸 하냐면 연령대별로 또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특성화 애들은 20대에서 40살 먹은 애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20대에서 30대가 좀 많고 20대가 주로 이 대학원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30대가 있고 저기에도 30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통 부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쭉 학생 분석을 위해서라도 이걸 저는 이제 주로 학기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ISP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늙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만 이렇게 모으니까요. 30대 애들의 고민이 뭔데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구나까지도 다 나옵니다. 진짜로 그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학과가 달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여기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가로 세로가 문제점과 CSF가 좀 차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이제 이거 이 ERD 나오면 맨 마지막 페이지죠.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저번에 문제점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CSF라는 걸 이제 이번엔 포함을 시켰어요. CSF가 포함되는데 이 CSF는 어떤 국정과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다. 하나의 문제점은 여러 개의 CSF를 가질 수 있고 하나의 CSF는 여러 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many to many, M 대 N의 관계, 그러니까 다대 다의 관계가 many to many의 관계가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many to many가 가니까 교차 개체를 하나 집어넣네요. 그거를 국정과제 문제점 CSF라고 만들었어요. 내가 다시 타이틀을 본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 국정과제 문제점 해결해야 되는 이 CSF는 이 과제에서 문제점 해결해서 몇 번째 순위에 해당되는지까지를 이렇게 관리한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CSF는 어느 국정과제의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 문제점은 어느 국정과제에 관련된 것인데 그거는 어느 국정전략에 연결된 것이다.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놓고
이거를 따라가면 릴레이션이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야. 데이터를 따라가다 보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가다 보면 이 CSF는 어느 기관이 해야 된다까지 연결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정보공학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저까지 매트릭스 몇 개 그리고 예쁘게 잘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CSF나 뭐 이런 모든 게 우리 ISP는 다큐멘트 산출물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 만들려는 거예요? 데이터 만들려는 거예요. 저장시켜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거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5개 국정지표 이거 M정부라 그랬잖아요. M정부 뭐 그렇게 일 잘한 정부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M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강의하려고 바꿔서 그렇지 지난번엔 P정부에 대해서 똑같은 걸 했어요. 내가 뭐 정부에 관련된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이고 학자로서. 그래서 보면 국정지표 5개를 갖다 놓고 여기에 20개의 전략, 국정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세부 목표라고 보면 되죠. 세부 목표. 그 다음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정의했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사실은 기능이라고 봐도 되지만 이거는 국가 차원이니까 이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목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목표라고 볼게요. 하위 목표라고 보고 그 하위 목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야? 여기 설명하는 거 아니야. 하나의 목표는 하나 이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점은 하나 이상의 국정과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차개체 나와준 거고. 그쵸? 교차개체가 나와줬어. 그래 놓고 났는데 이 국정과제는 관련된 기관이 RAWI 그때 했죠. 책임 권한 뭐 experience 그 다음에 working 그러니까 involve 뭐 이거 해가지고선 어디에 해당되는지가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부서는 이 목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의 국정과제는 여러 기관이 연결돼 있고 한 기관은 여러 국정과제가 연결돼 있으니까 many to many 또 교차개체 나왔죠. 나왔잖아. 이렇게 됐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쭉 따라왔는데 이번에 또 와보니까 CSF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놈의 CSF는 어떤 국정과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나온다. 또 many to many라 그랬잖아. 그래서 교차개체 나온 거야. 즉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만드는 거야? 엔티티, 기초 엔티티를 만들고 걔와 연관돼야 되는, 연결돼야 되는 엔티티와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따지게 되면 many to many가 나오게 되면 교차개체를 집어넣고 아니면 거기에 어트리뷰트다 어사인 시키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쌓는 겁니다. 실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마리아나 뭐 이런 뭐 액세스나 뭐 이런 DBMS 가지고 구축을 하잖아요. 구축을 해갖고 몰래 관리하고선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전에 ISP 어쩌고저쩌고만 나온 거서 쿼리만 날리면 그냥 바로바로 다 튀어나오게 여러분들 DB 구축할 수 있어요. 물론 논리 모델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어트리뷰트는 많이 생략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것만 하면 되겠어요. 이것만. 저 뭐 국정 지표명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 변경 일자도 나올 거고 여기 히스토리도 달릴 수 있어요. 문제점이 CSF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아까 그랬잖아. CSF는 문제점이 바뀌면 CSF가 변경될 수 있다. CSF 히스토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력관리. 이것도 문제점도 이력관리. 각각의 테이블들의 이력관리도 관리할 수 있고 실제 DB는 이렇게 안 되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 키베이스로 다 연결해 나가면 요 정도의 연결이면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오늘 이 필수 성공 요인 분석과 관련된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